재건축 재개발 중개 실무 강의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제 인사 짧게 드릴게요. 저는 RSA 5기 윤은여라고 하고 지금 경기 서부 지역장 맡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고 RSA 그 과정에도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이 오늘 하는 강의는 뭐 단순 그런 의미를 알아가거나 그런 뭐 법규를 알아가거나 뭐 이런 시간은 아니고 실제 중개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뭐 당장 어떤 계약이 막 생기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마법 같은 강의는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중개업을 할 때 승자가 되기보다는 좀 생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 중개업을 하면서도 매물이 주거다. 아파트나 하신 분 있으실까요? 어. 요즘 시장 어떠세요? 아, 그죠? 말도 하기 싫죠, 막. 물어보지 마, 약간. 그죠? 요즘 뭐 주거만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거 있어서 특히 주거는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이게 필수제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타격이 좀 많이 심한 것 같고 거래량이 많다가도 또 눈에 확 띄게 지금 줄었고 중개업을 하면서 특히 주거 중개를 하다 보면은 일단 가장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중개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제살 깎아먹기로 해서 수수료 인하를 한다거나 서로 그런 한계점, 그런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 게 이제 주거는 필수제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중개업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매물을 이제 받으면 그거를 광고를 해서 이제 손님을 붙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 광고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매물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적이었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광고를 뭐 신문이나 뭐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오는 손님이 귀했고 하다 보니까 중개 방식 자체가 되게 조금, 특정한 그런 직업군이 됐던 거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 그런 광고 매체도 많아지고, 사실 직거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예전에는 뭐 광고 매체가 없었으니까 광고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였잖아요. 그런 주거 중개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예전과의 차별화가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은 날로 발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개업은 도태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재건축 재개발을 설명을 하는 중개사분들이 사실 부족하긴 해요. 대신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문의하거나 원하는 수요자는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거여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그래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단순 매물을 가지고 광고만 해서는 중개업에서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제 기존에 했던 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한계가 있는 게 요즘에는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미 수요자들도 그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잘
좀 넘어서야 되는데 사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AI한테 물어봐도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몰랐던 부분도 알려주는 게 AI가 하는 영역이어서 그 영역에서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기준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 어떻고 뭐 대지집은 어떻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왜냐면 그거는 정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손님들은 이미 다 알고 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거에 좋은지 그거를 알려줘야 하는 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전문으로 할 때,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뭐 보통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는 어때요? 뭐 뭐가 좋아요? 뭐 호재가 있다던데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 보통 대답을 웬만하면 이제 회피 대답을 하시잖아요. 중개업자들이. 뭐, 뭐 세금 같은 거 물어보면은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요즘은 또 많이 바뀌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규제 같은 것도 사실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왜냐하면 법을 알고서는 그거를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말고 우리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고객한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사실 손님은 진짜 몰라서 오시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 중에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거를 보통 오시면은 그냥 여기 입지 좋아요. 뭐 교통편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설명을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기본적으로 손님이 알고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대. 우리는 그 정보 전달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 중개는 일반 중개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의 구조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를 아신다.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아시긴 아시죠? 대충 이제 뭐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 이렇게. 그리고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런 개념. 맞아요. 그 개념이 틀린 개념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중개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구조의 차이를 이제 보면서 흐름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고객한테 다가가야지 이게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일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비교표로 뭐 하는 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구조를 알고 있어야 이제 차별화된 브리핑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그 구조가 다름에 있어서 두 개의 리스크가 다르고, 그러면 또 투자 타이밍이나, 이런 타이밍, 그런 게 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증 소유자, 그리고
공공정비계획 영향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재개발은 지자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지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 색채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지? 이익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이 나고, 재건축 규제도 조금 더 많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있어요, 재건축에. 그리고 이 주도 주체를 먼저 보는 이유가 세 번째 멈추는 지점이 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멈추는 지점을 보시게 되면, 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가 되거나 동의율 미달이거나 그러니까 공공개입이 뭐냐면 선거에서 누가 됐느냐, 이런 영향이 좀 많이 받고,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정비 사업이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이게 뭐 어디서 멈추냐, 아니면은 속도가 어디냐, 지금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나 조합 설립 인가 이런 데서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조합장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소송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런 데서 멈추는 지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성향이 더 맞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접근을 해줘야죠. 재개발은 이렇고 재건축은 이렇기 때문에 맞는 성향에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솔직히 좀 오래 걸려요. 어. 근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구역 지정이랑 뭐 이런 게 조금 되나 보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건축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묶여버리는 게 진짜 재개발의 최악의 시나리오기는 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기간은 좀 길어요, 재개발은. 근데 초반에 좀 빠른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몰랐던 사실이니까, 어,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투자하는데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재개발은 중간에 멈추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내 돈 드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투자하세요 이러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재건축도 뭐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어떤 일정한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안전진단 뭐 얘기 나오고 뭐 동의율 받네, 뭐 동의서 받네 막 이러면서 하다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게 흐지부지 너무 지연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나는 언제 중개를 들어가야 되냐? 이 타이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내가 단타로 잠깐 뭐 이렇게 하고 나 중개업을 잠깐 할 거다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구역이 지정되고, 그러니까 어떤 초반에 좀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 초기에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그 분양까지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정 그런 하나의 그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내가 들어가도 나는 막내야. 네, 저는 막내니까 내가 어딜 들어가나 나는 막내지만 그 막내니까, 근데 분양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가치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미리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개도 똑같아요. 중개도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당장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멀리 보시고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끝까지 뭐 가서 어디까지 뭐 하겠다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좀 초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거에 대한 뭐 컨텐츠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각 그 단계별로 정보 격차가 사실 나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똑같은데 그 단계별로 정보 격차가 날 때는 그거는 이제 현장에 있을 때만 사실 아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랑 구청이랑 엄청 일단 친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컨텐츠화 하면은 그게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되고 손님도 붙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초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단계가 넘어가는 단계를 맞춰서 들어가시면은 나도 이제 뭐 거기서 할 일이 있고 당장 계약은 없더라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블로그를 하는데 확실히 그 지역 관련해서 써주는 그 글이 그러니까 단지 지역에서 그 단지 하나하나 이렇게 써주는 글이 인기가 제일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단지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가 있다라는 뭐 아니면 연식이 오래됐다. 내가 보고 있는 단지 주변으로도 사실 단지 하나만 오래되진 않잖아요, 동네에서. 주변으로 다 연식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그냥 블로그에 꼭 올리셔야지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오거든요. 내가 분석한 거나 한 거를 그냥 올리세요,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문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콘텐츠화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물 광고는 솔직히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 정보도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그런 정보 전달만으로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그런 식으로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어쨌든 나의 생각도 들어가고 어때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컨텐츠화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나를 찾아오는 거지. 이제 매물 광고만 해서는 사람들이 좀 오는 경우는 이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법인데요. 이게 중개사분들이 이제 법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법 때문에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법하면은 이거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시험 공부 다시 하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정비법이나 건축법이나 또 봐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봐서 될 게 아니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법은 AI가 다 알려주니까 사실 그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변호사도 뭐, 저기, 신입 안 뽑는다고, 이제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은 신입을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 AI가 다 대체가 돼서, 뭐 법조문 찾고 이런 거는 AI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AI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공부를 아예 몰라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을 알되 그거를 굉장히 문제로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되게 크게. 이거 법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법 외워야 되나? 이런 거 알아야 되나? 막, 그렇게 바라보지는 말고, 이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한 5개 정도만 좀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서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법이나 뭐 세금 관련해서 요즘 세금이 가장 규제가 심하고 막 이러니까 제일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막 와서 손님 와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뭐 양도세 같은 거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세요? AI한테 기본 프로그램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계산 넣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정확하진 않다. 그쵸. 대략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렇게 네. 브리핑하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쨌든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점이 세금, 뭐, 뭐,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야 할 돈, 그죠? 분담금도 내가 내야 할 돈, 이런 거에 좀 초점이 사람들 대부분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더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돈 내는 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조금 옮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버셨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는 번 게 있으니까 내라고 하는 거지. 뭐 안 벌었으면은 내라고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점을 너 그래도 내는 거에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전환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세금 얘기하거나 이런 뭐 분담금, 부담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실 그건 정확한 건 우리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도 계산은 좀 해줘요. 해주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양도세 규제가 있었으니까 양도세 문의가 많았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아야지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면은 안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환을 시켜주고 그거를 꼭 내가 주택 2, 3개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팔면 얼마예요? 이렇게 돼요. 안 팔면 안 나오는 거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분담금 부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초점을 옮겨주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인 1인당 평균 이익이 기준을 넘었을 때 이제 부담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보다도 이제 언제 터지냐가 핵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려면 계산을 하려면 뭐 전체 사업 수익에다가 조합원 수입에다 뭐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준공 시점에 이제 나오는 거고 중간에 뭐 이제 선거가 있었다거나 누가 법이 바뀌었다거나 하면은 이게 좀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인턴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리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지역이 비슷하거든요. 걸리는 지역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일정 수준 이제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합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제를 낼 확률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묶어서 어차피 지금 뭐 준공이 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자체에서 수익률이 뭐 많이 잡히진 않으니까 그 초과 이익 환수액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조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그냥 아직 몰라요. 그거는 계산은 뭐 나중에 준공돼봐야 알아요.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체적인 조합의 수익을 가지면서 수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제 신뢰가 가고, 아, 이 구조를 좀 그래도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이거는 그냥 번외 얘기인데, 아, 아까 그 중개업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되고 분양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내가 그 손님에 대한 DB가 그동안에 있잖아요. 분양되기 전까지의 DB가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서 DB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양하면서도 이제 사실 입주장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분양까지 중개업이 신축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 지역 이거는 두 개 묶어서 보시면 결국에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세금. 이제 파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이 이제 조금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묶으면 확실히 손님은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시장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시장의 참여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자금적으로,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게 마냥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묶였다. 내가 있는 지역이 묶였거나 뭐 그래도 막 손님이 더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진짜만 살아남는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타겟을 이제 좀 그쪽으로 가면서 마케팅을 하시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 갖고 계신 분이 나한테 온다는 확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돈 더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이제 봐가면서 이제 더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를 나의 그 이미지나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려면은 제 블로그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누가 날 알아보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꼭 매물 광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지역 분석이나 아파트 비교 그런 거 그리고 재개발이면 이제 그 대지 지분이 조금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뭐 어디 어디 빌라는 뭐 이 정도 있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콘텐츠들을 좀 계속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일기 신도시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아니어도 그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노후계획 도시에 되면은 어, 저기 뭐 안전진단을 뭐 안 하거나 뭐 지자체가 제시한 이주 착공식의 목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업 속도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해당되는 도시는 좀 하면은 좀 좋죠. 여기서 개업을 하신다거나 중개업을 하시면은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또 통합 재건축이 있어요. 단지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게 되면은 용적률도 더 올려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데가 단지별로 하는지, 아니면 통합 재건축이 있는지, 그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정리를 해서 알고는 계셔야지
이제 그게 적용이 되고 브리핑 할 때도 그게 어, 잘 근데 이게 그 이게 적용됐다고 해도 특별법 적용됐다고 해도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랑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적률 높아지면은 물론 좋죠. 일반 세대가 많이 다니까 좋은데 처음부터 이제 용적률이 높았던 아파트였다거나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고 대지 지분이 작은 아파트였다면은 이게 적용됐다고 해서 막 그 드라마틱하게 막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런 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여기가 있어서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과 단지와 동네와 이런 게 다 접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AI는 이걸 못 해주긴 해요. 뭐, 노특별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어떤 단지 알려주면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적용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 재건축 재개발 중개에서는 차별화가 되고, 음, 승산이 있다. 생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혹시 법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대표님은 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정이 된 곳이라든지 그게 산본이나 그쪽에 가면 좀 있던데 맞아요. 그런 걸 대표님은 어떤 저희 정보를 통해서 그걸 저희가 그 단지 안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쵸. 솔직히. 예. 그럼 어떤 정보로 저기를 들어가서 그걸 찾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시청이나 보고요. 시청 들어가서 보거나, 네. 그리고 그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 그 거기 지역을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호갱노노인가? 호갱노노 들어가면은 그 법규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면적으로 이렇게 색깔로 채워져요.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도 있거든요. 특별법도 저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지역에 포함됐는지, 그러니까 안산은 안 되는데 삼본 안양, 뭐 저기 부천 뭐 이렇게 포함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할 때도 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0 이상 잡거든요, 용적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세대수를 생각해 보고, 그러고 지금 세대수랑 예상 세대수 해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죠. 아니면은 여기가 포함이 안 됐다. 우리 동네 안 됐다 하면은 한 270에서 280 정도로 예상해요, 용적률을. 그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어, 내가 내가 보는 단지나 내가 보는 동네 근처에 가장 신축 아파트가 용적률 몇 프로를 됐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거기는 맞춰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이 넘었다 하면은 내가 보는 단지도 그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네, 나 얼마 낼까요? 나 분담금 얼마 낼까요? 아니면 내 건물 나중에 얼마로 산정될까요? 그게 이제 권리가액에 대해서 분담금에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사면 얼마 정도? 나중에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 벌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금매 나온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정비 사업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싸게 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가액은 내 땅이 나중에 이렇게 평가받는 금액이에요. 그 권리가액을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추가 분담금이니까 권리가액이 높으면은 내가 분담금을 조금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을 사실 모르죠.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꼭 물어봐요. 나 분담금 얼마 될 것 같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하니까요. 근데 권리가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평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는 게 그냥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그 질문한 시점에서 알아보려면 첫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보고 있는 단지나 아니면 주변 단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경매 가격에 그 감정가액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측정을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알아봤던 시점보다는 더 후에 이제 권리가액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권리가액이 이 정도 되네요라고 정도는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감정가액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근처 아파트나 근처에 비슷한 평수가 얼마 정도로 지금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은 일반 분양가의 한 80%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그러면 조합원은 8억 정도로 잡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그리고 권리가액이 만약에 내가 3억이 나왔다. 그럼 분담금이 이제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는 설명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줘도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가려운 부분 긁어준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수치화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시원해 하니까 이 정도로 브리핑을 해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리미엄이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분양가에서의 80%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 분양가보다 20%는 지금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일반 분양가가 10억이고 8억이야.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이제 뭐 매매하고 하려고 할 때 피가 2억이 붙었어요. 일반 분양가에 2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이미 갭 차이에서 20% 2억에다가 일반 피가 2억까지 해서 총 4억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사실 돈이 있으면은 재건축을 들어가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 추후 이익이 계산해 보면은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0%만 내니까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이나 하기에는 분양이 제일 좋죠. 좋긴 한데 일단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분양하고 비교를 하면서도 이제 구축을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좋아요.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이나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구축을 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미리 땡겨서 사는 거다. 신축을 미리 땡겨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신축을 가느니 이 지금 좀 투자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걸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같은 단지인데 평형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아파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일단 저렴한 거를 사려고 해요, 사실. 어. 근데 여기서 되게 흔히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대부분이 출구 전략을 좀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듯이
어떤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어쨌든 입주를 한다고 봤을 때 입주하는 데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처음 살 때 돈 들어가고, 분담금 들어가고, 분담금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잔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살 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짚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분담금이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되고 집이 두 채가 있어서 어, 대출도 많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저기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사신 분은 아닌데 그렇게 상담이 온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어떻게 해. 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자기가 분담금 뭐 대출 나오겠지. 네,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어, 대출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를 한번 짚어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컨설팅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상담을 왔을 때 당장 그냥 이거 싸니까 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간이 기니까 요때 돈이 들어간다. 요런 자금 계획은 좀 있으셔야 되고 지금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는 한번 짚어주면서 가져가시는 게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한테도 좋고.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대지 지분이 A호는 대지 지분이 작고 매입가는 싸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 작으니까 당연히 싸겠죠. 근데 B호는 이제 평수도 크고 대지 지분 크니까 매입가는 높겠죠. 대신에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평당가를 보셔야 돼요. 평당가를. 그러니까 평수가 커지면 당연히 매입가 자체는 커지지만 평당가는 줄어들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평당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권리가액 자체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담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샀을 때 금액이랑 분담금이랑 합치면은 얘가 더 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돈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같은 층, 같은 호가 됐다고, 같은 평수가 됐다고 쳤을 때, 같은 구역이 됐다고 쳤을 때, 따지고 들면은 얘가 지금 더 몇 천 차이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진짜 나오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 싸다고 해서 그냥 사시라기보다는 만약에, 나 단타 치고 나올 거야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입주까지 보고 계시다. 뭐 그러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걸 짚어주면 좋죠. 그럼 뭐, 또 매입가 좀 더 높은 거 하면 우리도 좋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솔직히 잘 안 해주니까, 중개사분들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뭐, 나 그냥 싼 거 산다고 하면은, 싸니까 빨리 사시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나는 그냥 싼 것만 그냥 거래만 하는 중개사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이제 조금 이렇게 깔아 놓으셔야 되니까, 이런 거 비교한 거를 한 번은 짚어줄 필요는 있다. 같은 아파트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해주면 좋죠.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조합원 매물이 사실 거래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은 옵션도 이제 막 그냥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가 더 잘 되고 피가 더 붙더라도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피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조합원 매물에 피가 4억이 붙었어요. 그럼 4억은 진짜 현금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진짜 갖고 와요. 갖고 오시면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합원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래서 어쨌든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4억에서 뭐 좀 깎을 여지도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일반 분양하고 했을 때는 4억을 다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거기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으니까 일반 분양에서 2억에서 조정이랑 4억에서 좀 조정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 조합원 매물이 거래도 더 잘 된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에서 아, 그 일반 분양가를 얼마 정도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처 주변에 신축 8사타입 얼마인지. 그 보통은 그 분양 가격이 그걸 일반 분양가가 그걸로 정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변이 10억이다. 그러면은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10억, 11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세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오르면은 분양가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서 조합원 분양가는 한 80%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이 뭐 계산이나 아니면 구조적 차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이 빠르거나 막 이러지 않죠? 음, 그 구조를 싸게 산다는 게 이제 어떤 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